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아버지의 직업을 물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 최고의 기업에 다닌다고 삼성의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삼성의 작업복을 입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삼성의 명함을 내미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급인의 협력산에 이런 어려운 말들을 애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이런 말들을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삼성의 직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대학생이 도서관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밤새 공부하며 심장이 아프다고 하는 현실. 노동자가 최소한의 작업 안정 장비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현실. 하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런 현실이 이제는 의료민영화를 한다며 아픈 몸을 치료하기보다는 이를 악물고 견디며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아픔은 점점 커져만 가는 지금 헐건 몸뚱아리마저도 지키기 어려운 일상이 우리의 현실이 될까봐 너무나 무섭습니다. 삼성의 직원이라고 불리면서도 초라해지는 그런 슬픔으로 위험천만한 이 사회에서 아프기를 강요당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한숨을 쉬게 되는 4월이었습니다. 한숨으로 가득 찬 4월 한 달간 열심히 달려오신, 힘차게 달려오신 청년학생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100만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삼성 무노조 경영 중단, 재벌만 살찌우는 의료민영화 저지, 청춘의 눈으로 다시 묻는 우리의 미래, 124주년 430 메이데이 실천단, 대학생 미래를 그리다의 전체단장,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생회장 대열입니다. 삼성은 매년 매출 1위를 차지하며 한국을 책임지는 그런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 명이 삼성고시를 치르고 이제는 삼성고시를 대비하는 학원과 책도 생겼다고 합니다. 취업하고 싶은 기업 10년 연속 1위, 존경받는 기업 11년 연속 1위. 삼성은 이제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표 기업이자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랑스러운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노동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제는 그 노동자들이 삼성의 직원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삼성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조직폭력배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삼성의 직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수사를,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철학으로 포장되는 이런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돕는지를. 한국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삼성의 역할과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굴레, 도움과 폭력의 애매함 사이에서 인간이 과연 인간을 돕는지를. 경제위기가 닥치자 정부의 부채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공공부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비효율적인 철도에, 그런 철도 영역에서도 경쟁을 도입해야 된다고, 그런 일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투자된 자본이 회수되면 기업은 곧 망하고 한국 경제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병원에서도 자본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시급하다고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을 정상화한다고 말하는 동안 사람이 죽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철도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정부가 취했던 강제 전출 조치로 한 명의 철도 노동자는 우울증을 겪다가 끝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활성화해야 되니까 이제는 규제를 완화하자고 하는 지금 또 다른 죽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벌에게 국민의 생명을 내어주고 죽음으로, 아픔으로, 또다시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돕는지를. 한국 경제를 책임진다는 정부의 그런 조치와 우리에게 가해지는 죽음이라는 각본, 도움과 폭력의 애매함 사이에서 인간이 과연 인간을 돕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있다고 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왜입니까? 세련된 자본의 수익을 기준으로 삼는 이런 사회의 질서에서 거대한 정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이런 사회의 질서에서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찬란한 미래를 보장받는다고 믿던 어린 학생이 이렇게 공부해서 뭐하냐며 울며 되묻는 그런 나라. 아니면 더 이상은 전망이 없다며 국민이 국가를 버리는 암울한 나라. 그것도 아니면 당장 내일조차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슬픈 지금 이런 사회를 책임지려는 의지도 책임지려는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정부까지. 이것이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없는 사회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기억합시다. 빈민을 구제한다고 저들이 만들었던 법이 빈민에게 폭력을 가하고 빈민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던 구빈법이라는 사실을 1997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들이 제시했던 해결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정리해고 악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저들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비극으로 내미는 그런 손길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비극의 역사 위에 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갑시다. 도움이 폭력이 되고 폭력이 도움이 되는 지금의 사회의 질서를 넘어서 인간이 인간을 돕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돕습니다. 라고 답하는 질서를 우리의 손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24년 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외쳤던 그런 외침을 기억하는 태도로 1989년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한국의 노동자와 청년 학생이 만들었던 역사를 기억하는 태도로 그런 태도로 나아갑시다.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미래를 그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만들어갈 연대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로 당당하게 선언합시다. 16세 동제공 엠마 리스가 체르노비치의 예심판사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요구받았다. 왜 혁명을 호소하는 삐라를 뿌렸는가? 그 이유를 대라고. 이에 답하고 나서 그녀는 일어서더니 노래하기 시작했다. 인터내셔널.
예심 판사가 손을 내저으며 제지하자 그녀의 소리가 매섭게 외쳤다. 기립하시오 당신도 이것은 인터내셔널이요. 네, 인터내셔널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노동자의 노래 인터내셔널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깨어나라 노동자야. 자, 여기 젊은 대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자의 우리